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노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법령 정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건축법에는 대수선과 리모델링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기는 하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대수선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노후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대수선이 포함되어 있다. 대수선, 뭐 아니면 증축, 그다음에 개축이 포함되어 있다. 리모델링. 이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축은 뭐 다들 잘 아시겠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 틀 중 셋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해체하고 그 대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대수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2조 1항 9호에 따라서 2조 1항 9호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에서. 여기에서 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지붕 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주요 구조체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감재, 그다음에 칸막이 벽체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수선, 해체했을 경우에도 대수선 범위 내에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리모델링이 어떤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축, 개축, 리모델링, 뭐 대수선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좀 알고 가시면은 내용의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서 리모델링 공사의 종류와 허가 여부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가 조금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도 많이 달라지겠죠. 리모델링을 보수나 수선을 하는 경우, 대수선을 하는 경우, 증개축을 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 수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창호나 아니면 마감재 교체 등 단순한 수선, 마감재도 내부 마감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외부 마감재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대수선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물 및 외벽 마감 변경, 내력벽, 그다음에 지붕 틀인데,
오타가 있네요. 내력벽 지붕트, 그 다음에 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면적 확대,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이 있을 거고, 이거는 건축 허가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과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안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물 대장에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행위 제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이유는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면적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시면은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택으로 사용되던 거를 근린 생활 시설로 변경한다든지 뭐 교육 연구 시설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계획안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행위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건축선이 별도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현행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선 때문에 이제 건축물을 뭐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증축도 뭐 그 면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증축에서 용적률이 지금 허용될 수 있는 용적률까지 다 찾은 건지, 더 이상 용적률을 못 찾는 건지 증축을 하시려면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시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후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시에 현행 건축법하고 그다음에 하위 관련 법령들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시는 거고, 특히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를 하거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무조건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는 내진, 소방, 단열, 주차장, 정화조 이렇게 있습니다. 내진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건축 구조 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내진 보강 필요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구조 안전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구조 검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대수선 및 증축, 개축을 통해서 변경되는 소방시설물 설치 및 변경된 법령으로 인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물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열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단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건축물의 용도랑 주거 용도냐 비주거 용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단열 기준이 또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기준을 상회하는 그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또는 세대에 따라서 주차 대수 산출 기준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뭐 용도 변경이나 면적 변경 등이 있으면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 비용을 용량을 산출을 하고 정화조를 별도로 그 더 크게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그 정화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지금까지 중간 설명을 좀 드리면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뭐 중요한 체크리스트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인데,
예산은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 얼마가 듭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저렴한 비용으로 당연히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데 신축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좀 잘 하셔서 리모델링을 어느 선까지 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리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이제 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공사 범위 단순히 인테리어나 보수 수준은 저렴한데 구조 변경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건물 상태인데 기존 구조체의 노후 정도, 그다음 균열 여부, 방수, 단열,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위에서 열거된 내진, 소방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 예를 들어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혀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건축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철거 비용들이 또 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면서 원래 예를 들어 뭐 조경이 있던 자리에 다른 뭔가 시설물을 갖다 놨는데 그게 위반 사항이 돼서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조경을 원상복구한다면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건축 설계는 이제 설계나 감리가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감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수선 및 증축 개축을 하시면 건축사와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 공사 감리는 뭐 해체 감리까지 필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 감리뿐만 아니라 해체 감리까지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다. 공사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반에 걸쳐서 다 이제 공사 자체를 감리를 해주는 거고, 해체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해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단에서 해체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대해서만 이제 감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인데,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증가되고, 또 간접비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영업을 못 한다면 영업을 못하는 그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공사 기간을 최소화해서 공사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비교가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써놓을지 말지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넣어봤어요. 참고만 하시고 절대 이게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사 규모나 공사 내용 현황 등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많아요. 신축하고 비교했을 때는 보수나 수선 위주로 했을 경우 신축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뭐 창호가 새로운 것들이고 뭐 마감재도 다 새로운 것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을 예를 들어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한 600에서 90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큰 차이는 없죠. 그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고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이상 보는데 이것 또한 뭐 고급 마감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축만큼은 비용을 안 들이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범위나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 건축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건축사분들도 대략적으로 비용은 알 수는 없지만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공사의 범위라든지 공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협의를 많이 해보시고 예산을 세이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지역이나 공사 범위 자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전 견적을 받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 도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설계 도서를, 개략적인 도서를 보내주면 견적도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가 조금 충실하게 나와 있는 도서를 보시고 물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시공사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산 절감 내용. 예산 절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방법. 뭐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시겠죠? 뭐 철거 비용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 사업,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리모델링 별도 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에서는 뭐 고령자, 저소득층, 빈집 정비 목적 해서 리모델링 일부를 보조금 또는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봤더니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보시면은 구조 안전 진단 결과 기존 구조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경우, 그러니까 물론 구조 보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 보강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조 보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차라리 재건축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공사비가 신축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동일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산출을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신축으로 가시는 경우가 향후의 건물의 가치를 생각해서도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상 기존 건축물의 형태가 유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나 증개축을 할 경우에 현행법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현행법을 따라가기에는 건축물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건물을 뭐 잘라낼 수도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나머지 글들은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내에서는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축물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